진우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단호히 밝힌 순간 가장 찬란한 빛의 파편은 그의 선택 속에 숨겨진 흔들림 없는 힘을 감지하며 말없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세상을 자신의 손으로 구원하고 그 짐을 홀로 짊어지려는 그의 열망은 과거에 똑같은 각오를 품었던 아스본의 지배자, 즉 이전의 그림자 군주를 연상시켰습니다. 지배자는 이를 이해하고 지지를 표하며 앞으로의 거대한 임무에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잔을 사용하기 직전 진우의 마음에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그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림자 병사들이 어떻게 될지 물었습니다. 지배자는 과거의 병사들은 사라지고 이 시간선에서 태어난 병사들만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르는 그의 곁에 남지만 그리드나 아이언 같은 다른 병사들은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진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가를 받아들였고 다가올 일에 침착하게 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시간의 문턱에 서서 자세를 취하자 지배자는 환생의 잔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몸짓으로 그 유물을 뒤집었습니다. 눈부신 빛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와 순수하고 끝없이 세상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온 세상은 부드럽고 온화한 찬란한 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다시 쓰이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맑고 평화로운 하늘 아래 서울이 깨어났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아가 오빠를 깨우려고 방문을 열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우는 이미 일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한때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렸던 비극으로부터 상처 하나 없이 멀쩡한 동생을 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와 아침 식사 냄새.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던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주방에선 어머니가 요리하고 진아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 넘어가는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시선은 신문 뒤에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라는 격식에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지만 그가 말하기도 전에 진우의 눈에선 이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던 진정한 집에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이 그에게 관심을 쏟자 진우는 그저 악몽을 꾼 것뿐이라고 말하며 걱정을 돌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었죠. 그 끔찍한 악몽은 드디어 막을 내렸으니까요. 그의 여동생은 무사했고 어머니는 건강하셨으며 아버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온전한 모습으로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싸워 얻어낸 두 번째 기회였다. 진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소중한 현실을 지켜내겠다고 조용히 맹세했다. 이 마지막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에게는 운명 자체를 바꿀 힘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며 이 평온을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진우는 지금 이 고요함을 잠시나마 붙잡고 싶다고 생각했다. 군주들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고요함이 단 하루만 더 아무 해 없이 지속된다면 기꺼이 붙잡고 싶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집안일을 하다가 아들 책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진우가 할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때 진우는 이미 차원의 틈새를 넘어선 후였다. 베르는 외과수술 같은 정밀함으로 마술을 찢어발기며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다. 벨리오는 그 근처에 서 있었는데 땅에 박아둔 검 주위에는 쓰러진 괴물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광활하고 황량한 공허 속에서 진우는 고독의 무거운 침묵을 느끼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곳엔 생명도 위안도 없고 오직 전투의 전투만이 계속될 뿐이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보낸 기나긴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이미 한때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던 변형의 군주 요그문트를 비롯해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렸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버려진 차원에서 27년간의 긴 싸움 끝에 진우는 마침내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이제 남은 적은 단 한 명, 바로 용제와 그의 파멸의 군대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이곳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차원 균열 속에서는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그가 떠나온 세상은 고작 2년이 흘렀을 뿐이었죠. 가족과의 재회 생각에 따뜻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부모님과 진아는 잘 지내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동생이 준비되면 사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벨리온이 다가와 그의 생각을 끊었고 주변 모든 적을 소탕했으며 근처에 마수 흔적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용재와의 피할 수 없는 결전을 앞두고 이번에야말로 절대 지지 않으리라 스스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질비하게 놓인 마수들의 시신을 응시하며 다가올 최후의 결전에 대비해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림자들 사이로 울려 퍼지자 그는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땅속에서 새로운 군대가 솟아올랐고 그림자 마수들은 다시금 왕을 섬기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차원, 균열 너머 안타레스는 흑요석 왕좌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데드 군대의 행군이 점차 강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와 요그문트의 죽음을 알리며 후퇴를 건의했지만 안타레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도망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림자 군주와 맞서 싸우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운명의 정면으로 맞서 시간을 되돌린 진우의 대담한 결정에 그의 얼굴에는 여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영원히 패배할 테니까요. 안타레스는 왕좌에서 일어나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의 무게가 실려 울려 퍼졌고 상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주변 어둠을 집어삼킬 듯한 검은 갑옷을 두른 진우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담담하게 자신의 정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뛰어올랐죠. 안타레스 또한 같은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거대한 검과 단검이 부딪히며 천둥 같은 충격음을 냈고 이는 마지막 대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들 뒤에서는 양측의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공허의 심장에서 빛과 어둠이 다시 한번 격돌하며 그림자와 불꽃이 맞부딪혔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온 미국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는데 이는 온갖 불안감을 불러일으킨 한 예언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예언들은 미신으로 여겨졌겠지만 이번엔 노마 셀러 부인이 한 예언이었다. 그녀의 말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예지력은 매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이번에 셀러 부인이 예언한 끔찍한 운명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신이 곧 세상에 내려와 수많은 죽음의 군대를 데려올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서울의 하늘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거대한 검은 구멍이 수평선 너머로 펼쳐지며 그 공허함 속으로 햇빛을 삼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모여 다가오는 게이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모든 주요 뉴스 매체는 셀러 부인의 예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하자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공포심이 물밀듯이 밀려왔지만 그 뒤에 찾아온 것은 파괴가 아닌 그저 거대하고 적막한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사라지는 게이트만 쳐다보느라 혼란 속에서 조용히 나타난 한 중학생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근처에서 우아한 꽃다발을 들고 있는 한 남자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낯선 남자는 차분한 미소와 함께 진우를 평범한 사람이 아닌 그림자 군주로서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낯선 남자의 모습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인사를 받아들이며 왜 이렇게 자신을 환대하는지 물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띤 채 그 남자는 자신을 지배자들의 사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진우의 고독한 승리를 인정하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리라곤 예상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많은 시선을 느낀 사자는 지배자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는 좀 더 조용한 장소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 도시 건물들 사이에 자리한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 사자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진우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끝없는 어둠과 고독 속에서 살아왔으니 단 것이 당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격식은 차치하고 사자는 예상대로 지배자들을 대신해 진우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모든 걸 꿰뚫어보고 형식적인 인사는 그만두고 본론으로 들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감사 인사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위협은 처리되었지만 지배자들은 이제 또 다른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진우 그 자체였죠. 그림자 군주가 된 그의 힘은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거대해졌고, 이에 그들은 해결책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사자는 진우에게 그의 존재를 감당할 수 있는 다른 세계로 옮겨가야 한다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고 다른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완전히 봉인해버리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는데, 그 말에 사자는 즉시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가 채 설명하기도 전 주변 공기가 변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날카롭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그를 지워버리려는 속셈인가?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싸늘한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사자는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는 이것이 위장된 처형이 아니라고 진우를 서둘러 안심시켰습니다. 새로운 상황을 전하러 왔다고 말했죠. 그는 다급히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퍼지고 있는 바로 그 기사, 즉 셀러 부인의 암울한 예언이 담긴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우가 사라지기 전 셀러는 기껏해야 평범한 점술가에 불과했지만 지배자들의 세상에 남겨진 에너지를 접하고 난 후 그녀의 능력과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번 시간대에서도 자신의 존재, 즉 자신이 이 세상에 미친 파장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자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진우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뒤로 기댄 채 나중에 이어서 얘기해도 괜찮겠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자는 그의 요청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한 아이스크림 가게에 진우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일상의 소음 속 진우는 손대지 않은 디저트를 멍하니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 즉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그림자 군주가 되어 침략하는 군주들을 막고 세상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엄청난 힘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가 짊어진 힘은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선 쓸모없고 불필요한 너무나 거대한 힘이었던 거죠. 자신의 쓸모가 끝난 건 아닌지, 이 세상에 더는 필요 없는 건 아닌지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익숙한 존재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진우는 문을 향해 걸어갔고 그의 시선은 거리를 훑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운동복 차림의 젊은 여성에게 멈췄습니다. 가게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향기에 이끌린 듯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를 스치듯이 바라보았죠. 은빛 하늘 아래 서 있는 해인을 보며 진우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엔 여전히 소중하고 그가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맺어진 관계들과 앞으로 형성될 유대감, 그리고 기억들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에게는 계속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한때 자신의 것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이 세상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이유를 찾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흐린 하늘 아래에 있는 경찰서는 유난히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력반에서 어느새 4년째 근무 중인 우진철 형사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다가섰습니다. 가슴 속에는 떨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고 뚜렷한 기억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맴도는 이상한 상실감도 함께였다. 경찰서 안은 평소처럼 분주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신입 직원이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건네자 진철은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작은 고갯짓으로 커피를 받고 온기를 느꼈다.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임무에는 집중해야 했다. 그의 일에는 감상에 빠질 틈이 없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란히 앉아있는 낯선 세 남자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의 초조한 에너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진철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신입은 확연히 불안한 기색으로 망설였다. 마침내 남자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어 조각난 단어들을 쏟아냈다. 그는 땅에서 솟아오른 그림자가 기괴한 목소리로 말을 걸며 섬뜩한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진수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24시간 내에 자수하지 않으면 태어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잔인한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도 숨겨온 범죄를 자백하며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며 무너져 내렸죠. 우진철은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이해하려 애쓰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들의 공포는 실제였죠.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동료가 회의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신입이 진술을 마저 받겠다고 하자 우진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강력 반장은 의외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수한 3명의 남자를 풀어주라는 것이었죠. 우진철은 반장의 지시 내용을 듣고 그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철이 제대로 들었는지 되묻자 반장은 그렇다고 확인해주며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선처를 베풀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들의 주장을 시험하고 시나리오 전개를 보려는 것이었죠. 우진철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새 약물로 환각 상태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사는 모든 약물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다며 그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남자들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모두 똑같은 사건을 묘사했어요. 서장은 이런 기이한 사건들 때문에 윗선으로부터 오랫동안 조사를 진행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남자들이 설명한 기괴한 시나리오가 아무리 터무니없게 들릴지라도 그게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던 우진철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쩌죠? 그리고 그들이 말한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면요? 방은 조용해졌다가 곧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서장도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미신을 믿는 듯한 우진철이 재밌다는 듯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계획을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형사들의 감시하에 통제된 환경인 안전한 보관 창고로 이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괴물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마침내 찾던 해답을 얻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했고 서장은 우진철에게 이번에는 열외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밤이 하늘을 드리웠을 때 용의자 중 한 명은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창고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남자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그림자가 자신을 다시 찾아와 데려갈 것이라며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서장은 팔짱을 낀 채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지켜보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약속된 시간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장비들의 조용한 소음과 안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깰 뿐 팽팽한 긴장감이 공간을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진철은 먼 벽 근처에 미동도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서 공기는 참을 수 없이 무거워졌고 창백한 얼굴에 땀으로 흠뻑 젖은 범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왜 아무 일도 없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반장은 짜증이 난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닥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갔고 모든 것이 그저 또 다른 약물 환각에 불과하다며 그가 쇼를 벌이는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흐느끼며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철은 공기 중에 차갑고 부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경고를 외쳤지만 그 소리는 땅이 갈라지며 나는 소름 끼치도록 낮고 끔찍한 굉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액체 잉크처럼 어둠이 쏟아져 나와 휘감기며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도 반응하기도 전에 그림자 촉수가 뻗어나와 뼈가 부서질 힘으로 두 형사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세게 부딪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옴짝달싹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눈앞의 끔찍한 광경에 그대로 삼켜졌습니다. 진철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갔지만 마치 주변 공기가 짙어진 것처럼 다리가 허공에서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림자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그 안에서 3개의 괴물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개미를 닮았지만 기괴할 정도로 거대했고 빛나는 검은 가피와 부자연스러울 만큼 정교하게 움직이는 날카로운 팔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원초적이고 처절한 비명을 질렀지만 괴물들은 기다릴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바닥은 낭자한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창고에 울려 퍼졌고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에 집어 삼켜졌습니다. 그 괴물들이 사지를 뜯어먹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죠. 진철은 숨을 죽인 채 눈을 크게 뜨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을 이해하려 애쓰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비인간적인 효율성과 굶주림으로 가득 찬 괴물들의 모습은 깨어있는 악몽처럼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그때 개미처럼 생긴 괴물 2마리가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소리 없이 느릿하게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그를 그 무엇보다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나 살인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알아본 존재를 만나 기뻐하는 듯 깊은 만족감이 비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들은 분명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철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 생명체들은 나타났던 검은 심연 속으로 다시 스며들기 시작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 찾아온 침묵은 귀가 먹먹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진철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그의 코트와 부츠에는 피가 낭자했으며 기묘한 기시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광경을 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였는지는 몰라도 이미 이 공포를 느껴봤습니다. 아침이 되자 사건의 여파는 경찰서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선임 수사관이 분노에 찬 붉어진 얼굴로 사무실에 뛰어들어 답을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형사 2명을 심하게 질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깨가 탈골된 상태였죠.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진철에게 다가가서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그는 잠시 주저한 뒤 잠에서 깨어나 구급차를 불렀지만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죠. 선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 친 뒤 이내 길게 한숨 쉬었습니다. 이 참혹한 상황에도 그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그는 보고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모든 관련자에게 입 다물라고 명령했죠. 형사들은 고개만 끄덕였고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나중에 자리로 돌아온 진철은 불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생각, 항복했던 남자들, 그림자, 그리고 그 괴물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머릿속에 달라붙어 있었죠. 다른 형사가 다가와 그의 집착을 궁금해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을 조사 중이냐는 질문에 진철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료 형사는 감탄했지만 진철은 모니터의 데이터를 훑어보느라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과거 보고서를 파헤치고 패턴을 분석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다가와 화면의 타임라인을 가리키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자수하는 범죄자 수가 급감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진철은 그 지점에서 멈칫했고 무엇이 이런 감소를 유발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통찰은 진철을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형사에게 이런 패턴의 원인이 짐작 가는지 물었습니다. 동료 형사는 가볍게 웃어넘기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모가 운영하시던 작은 만화방은 매년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개학할 때쯤이면 이상하게도 항상 손님이 뚝 끊겼다고 하더군요. 꼭 그 시기만 되면 장사가 안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는 그냥 한번 해본 생각이라며 사건과 관련 없을 거라고 얼버무렸지만 진철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그 설명은 사소하고 심지어 웃기게 느껴졌지만 무언가, 특히 그 타이밍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끌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할 만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엔 알 수 있을 거라고요. 한편 도시 외곽의 한 고등학교는 여름방학이 끝나고 돌아온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었고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 교장실에서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이뤄졌고 교장이 한 남성에게 서류를 건네며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선생에게는 학생 주임으로서 새로 전학 온 문제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박 선생은 약간의 호기심을 느끼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파일을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딱히 걱정할 만한 내용은 없어 보였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소방서에서 근무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으며 성적 또한 아주 준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지만 교장 선생님은 특정 부분을 짚어주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그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시절 2년 동안 집을 나갔었다는 특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 한 줄은 마치 깨끗한 도화지에 묻은 얼룩처럼 두드러져 소년의 과거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암시했습니다. 교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박 선생님에게 우려를 표하며 물었습니다. 이 학생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엄격하고 타협 없는 훈육 방식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독사로 알려진 박 선생님은 눈을 빛내며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문제가 아닌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입생들이 입학식을 위해 운동장에 모였고 그들의 들뜬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에 서서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내 그 문제의 전학생, 이른바 말썽꾼이라고 불리는 성진우에게 닿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손에 든 막대기를 꽉 쥐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은 채 학생들 사이를 뚫고 진우에게 곧장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진우의 장갑에 완전히 고정되었고 이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에게는 그 장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에게 복장 규정 위반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고 진우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날카롭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진우와 마주하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돌려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운동장, 학생들, 소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박 선생님은 소년의 주위에 단단히 휘감겨 있는 끝없는 어둠의 바다, 그 끔찍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박 선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번뜩 정신을 차리고는 서둘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학생들에게 조용히 줄 서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과 깊은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인지, 이 두려움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진우의 발밑 그림자 속에서 베르가 조용히 호기심을 보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저 선생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 같다고 속삭였습니다. 진우는 생각에 잠긴 채 말없이 그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또한 자신이 이 세상에 미친 파장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내 신입생들은 각자의 교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나게 무리를 지어 떠들면서 교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진우는 가져온 책을 조용히 읽으며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학생이 다가와 자신을 영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진우는 중학교 1학년 때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명랑하고 다정한 영길이는 잠시 같은 반이었던 것과 최근에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대화를 더 이어가려던 찰나 4명의 학생 무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영길을 멀리 끌고 간 다음 조롱하는 미소를 감추지 않으며 진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진우가 착용한 장갑을 보면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기선 제압을 하려는 것이었죠. 그중 한 명은 자기가 껴보겠다며 진우에게 장갑을 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 속에서 베르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충성심으로 가득 찬 개미왕 베르는 자신의 주군을 모욕한 무례한 자들의 사지를 찢어 벌하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진우는 침착하게 직접 장갑을 벗어버렸습니다. 드러난 맨살은 안타레스와의 끔찍했던 전투로 인해 생긴 흉터들로 뒤틀리고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흉측한 광경에 일진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그들의 허세는 꺾였고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시시한 농담으로 긴장감을 무마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교실 뒤쪽으로 어색하게 물러날 때 베르의 눈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4명 모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허공에 걸려 넘어지더니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틀거렸습니다. 교실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킨 베르는 진우의 반응을 보기 위해 그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었지만
얼굴의 미소는 장난기 많은 부하의 솜씨에 만족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후 진우와 영길이 함께 교실을 나오자 영길은 진우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3년 전 그가 기억하던 소년과는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영길은 진우에게 혹시 없는 동안 혹독한 훈련이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가벼운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훈련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영길은 웃으며 이제 운동부에라도 들 거냐며 그를 놀렸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그의 얼굴에는 흥미로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마음에 둔 동아리가 하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길은 의아해하며 그를 따라 운동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진우는 육상부의 주장인 최태용에게 다가가 자신 있게 입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최태용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입생이 그리 대담하게 다가서는 것도 까다로운 동아리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도 매우 드문 일이었죠. 그는 진우의 운동 실적이나 훈련 경험을 물었습니다. 진우는 모든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선배들은 점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선배들은 클럽의 배타성을 투덜대면서 초보자가 가입하려는 생각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대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고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때 뛰어난 육상 선수였다가 헌터가 된 혜인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그녀가 곧 대회에 나설 것을 알았기에 과거의 전적이나 명성 부담 없이 그녀를 만날 기회라 여겼습니다. 그의 의지는 확고했지만 선배들은 그를 쉽게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최태용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스트레칭 중인 팀 내에서 가장 느린 2학년 선수를 가리켰습니다. 자리를 얻으려면 달리기 시합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진우는 그 학생을 보고 첫눈에 평범한 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말라 보였지만 다부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속셈을 알았지만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선배들은 자기들끼리 킥킥거렸습니다. 소위 팀에서 가장 느리다는 멤버가 사실 작년 지역 대회에서 3등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진우의 도전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최태용은 조건을 하나 더 걸며 판을 키웠습니다. 만약 진우가 지면 한 달 내내 팀의 빨래와 청소를 도맡아야 하고 이기면 자리를 얻게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수락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박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불안감을 애써 떨쳐내고 있었습니다. 동료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킨 뒤 창가로 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학생들이 훈련 중인 운동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진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육상부 코치가 들어왔고 박 선생은 그에게 보이는 것을 물었습니다. 코치는 껄껄 웃으며 진우가 운동부에 들어오고 싶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의 체력을 시험 중이었죠. 코치는 재밌다는 듯이 진우가 벌써 20바퀴째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보는 것만으로도 지쳐서 잠시 쉬러 운동장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박 선생은 불신과 흥미로운 눈으로 몸을 기울여 지켜봤습니다. 진우는 그가 생각했던 문제와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편견 없이 그 아이를 지켜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하려던 순간 섬뜩한 기운이 엄습했습니다. 무릎이 풀려 창틀을 꽉 붙잡았고 그의 눈앞에서 운동장이 순식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달리던 학생들은 사라지고 진우 뒤를 따르는 그림자 군단이 나타났다. 너무 생생해서 외면할 수 없었고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바로카가 눈앞에 불쑥 나타나 소름 끼치는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그 엄청난 공포에 안전하다는 착각이 산산조각 났다. 박 선생은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졌다. 바로는 용건을 마치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그리스가 옆에 나타나 개미왕의 요란한 행동에 고개를 저었다. 바로는 뻔뻔한 미소를 지었고 둘은 조용히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인간은 분명히 자신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허름한 곱창집 안에서 신참 형사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기묘한 사건의 용의자가 자수했다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날의 사건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큰 짐이 되어 늘 그의 정신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우진철 형사는 신참 형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도 아랑곳 없이 술잔에만 시선이 고정된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배 형사는 망설이던 태도에서 단호함으로 바뀌며 진철에게 그날 혹시라도 특이한 점을 보았는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처음에 우진철은 애매한 대답을 하며 질문을 요리조리 피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혀가 풀린 건지 혼자만 기억을 안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는지 결국 그의 입이 열렸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침내 자신이 목격했던 섬뜩한 광경, 즉 개미 괴물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에 대해 설명할 때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신참은 혼란스러웠지만 흥미를 느껴 더 물으려 했다.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테이블 옆을 지나가던 낯선 남자가 그 이상한 묘사를 듣고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술에 살짝 취해 비틀거리는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약간 혀가 꼬인 목소리로 우진철이 본 것이 개미 머리와 사람 몸을 가진 하이브리드가 아니었냐고 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구체적인 질문에 깜짝 놀란 우진철은 그 남자에게 따져 물으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은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고 이내 술주정이라며 허탈하게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우진철 형사는 그가 황급히 몸을 돌리기도 전에 굳게 붙잡았다. 주저하는 표정으로 박 선생을 재촉했다. 자리에 앉아서 방금 무심코 뱉은 그 이상한 생각에 대해 전부 말해달라고 말이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운동장에는 햇살이 가득 쏟아졌고 최태용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운동부를 강도 높게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표는 오로지 전국 재패뿐이라며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원래 자신들의 목표가 그저 지역대회에서 우승하는 것뿐이었다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최태용은 그들의 불안감을 일축하며 새로운 에이스인 진우와 함께라면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팀의 열기에 휩쓸린 영길은 어느새 진우 옆에서 함께 달리고 있었다. 힘들이지 않고 달리는 진우와는 다르게 영길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숨을 거칠게 헐떡이고 있었다. 진우는 힐끗 쳐다보며 무엇이 친구를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는지 조용히 궁금해했다. 근처 그림자 속 범규가 경멸스레 보고 있었다. 그는 나지막하고 못마땅하다는 목소리로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어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진우는 슬쩍 손가락을 튕겨 영길에게 작은 만화 한 줄기를 보냈다. 만화의 기운이 영길의 몸으로 흘러들어가 그의 체력과 지구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자 영길은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이 놀란 가운데 신입생은 그들을 스치듯 지나가며 훨씬 더 오래 훈련한 선수들을 앞질렀다. 이 놀라운 장면에 자극받은 최태용은 나머지 팀원들에게 분발하라고 소리치며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한편 교무실에서 박 선생님이 운동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선수들을 쫓았지만 그의 생각은 전날 밤의 기묘한 대화에 얽매여 있었다. 우진철과의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그는 편히 쉴 수 없었다. 운동장에서 진우는 박 선생님의 시선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의 집요한 시선에 진우는 조용히 경계심을 품었다. 그 순간 범규가 박 선생을 지우자고 다시 말했다. 기억과 시력을 없애 위협이 커지기 전에 제거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박 선생님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학교 담장 너머에서 우진철은 본능과 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전날 밤의 사건과 학교 주변의 미묘한 위화감이 그를 괴롭혔다. 범죄자들이 언급한 괴물과 박 선생이 겪은 기이한 환영, 그 모든 것이 그의 내면을 지배하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학생에게 이런 문제로 접근했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 교문 근처를 서성이던 그는 다음 행동을 고민하며 미세한 움직임에 이끌렸다. 그림자 하나가 그의 발밑에서 꿈틀거리더니 나무를 향해 의지를 갖고 움직였습니다. 우진철은 감각이 곤두선 채 얼어붙었고 뭔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교실 안 진우는 딴 생각에 잠긴 채 샤프를 무심코 돌리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감지할 수 있었다. 누군가 그림자 속에 배치된 파수꾼들을 알아챈 것을.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교실의 고요함을 깼다. 우진철 형사가 들어서자 선생님은 움찔했다. 그는 진우와 대화하고자 정중히 허락을 구했다. 교실은 호기심 어린 시선과 작은 웅성거림으로 술렁였다. 형사가 진우를 지목하자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우진철을 따라 복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자 진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차원 균열 속에서 길었던 시간을 어떻게 헤아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남자를 다시 만난 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만의 일이었다. 아득한 옛날의 익숙함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웠지만 그는 그 어떤 내색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우진철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진우는 태도뿐만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수첩을 꺼냈다. 그러고는 진우에게 혹시 개미처럼 생긴 특이한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는 개미 괴물을 거칠면서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사파를 보여줬다. 진우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 그림을 빤히 쳐다봤다. 그는 우진철의 노력에 감탄했고 심지어 그의 스케치 실력까지 칭찬하며 사실 그 생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무심하게 언급했다. 우진철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기울였다. 그는 정말로 아는 것이냐고 진우에게 되물었다. 진우는 차분하면서도 살짝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그 모습이 어린이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값싼 특수 효과로 과장되게 만들어진 괴물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진철은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는 명확한 사실과 확증을 바랐지만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실망감이 밀려오자 그의 어깨가 약간 처졌다. 형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본 진우는 더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우진철은 고개를 저으면서 선생님과 이미 모든 이야기를 마쳤으니 앞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무렵 진우의 눈이 은근한 재미를 느끼는 듯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이 스케치를 간직하며 우리 대화를 오래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그림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림자 속에서 베르가 튀어나와 내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다니 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진철은 아무렇지 않게 수첩에서 종이를 찢어 건넸습니다. 우진철은 말없이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이그리스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주군께서 어찌하여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진우는 사려 깊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망각이란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진실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신의 자비이자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령 신의 도구로 운명에 개입했더라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이그리스는 수긍하고 진우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곧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 복도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미 진우에게 호감을 느끼던 여학생들이 그를 둘러싸고 형사와의 대화 내용을 궁금해했습니다. 진우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무심하게 둘러대자 여학생들은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지만 불만 가득한 학생 넷이 들이닥쳐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밀치며 진우의 치솟는 인기를 아니꼽게 여겼습니다. 무리 중 한 명이 비꼬는 말투로 진우의 이마를 툭 치며 경찰이 왜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긴장감이 더 고조되기 전 굵은 팔 하나가 문제아의 목을 꽉 감쌌습니다. 그들은 운동부 선배들이었습니다. 그 선배들은 불량 학생들을 붙잡고는 자신들의 팀 에이스를 괴롭히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불량 학생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진우는 선배들의 등장에 살짝 놀라며 차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최태용은 웃으며 신입생 환영회에 영길과 함께 초대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수업 끝나고 시간 괜찮냐고 물었고 진우는 꼭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배들은 불량 학생들을 끌고 가며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방과 후 진우는 환영회에 합류했지만 익숙한 목소리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교문 근처에 우진철이 서서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최태용은 심각한 대화를 직감하고 영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진우가 돌아올 때까지 영길을 인질로 잡겠다고 농담했습니다. 진우는 형사를 쳐다보며 친구의 운명이 달렸으니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우진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대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헌터 성진우라고요.
앞서 스케치를 건네주던 아주 짧은 순간 그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잠시 스쳤을 때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의 메아리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앞서 계단을 내려가던 우진철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나지막하고 멀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마치 자신을 협회장이라고 부르는 듯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속삭임은 끈질기게 다시 들려왔습니다. 진우의 이름이 울리자 머리에 고통이 피어올랐다. 헌터, 게이트, 지배자, 군주들의 장면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그 중심에 있는 성진우, 전쟁과 죽음, 영원함에 둘러싸인 그림자 군주의 모습을 보았다. 시간이 그의 눈앞에서 풀려나갔다. 비틀거리며 우진철은 숨을 헐떡였다. 그가 본 광경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혼돈 속에서도 한 가지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진우는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였고 잊힌 전쟁을 겪은 증인이자 우진철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기억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충격에 빠진 진철은 진우에게 차원 균열 속에서 얼마나 싸웠냐고 물었다. 역사엔 진우가 2년 자리를 비웠다지만 환영은 훨씬 거대한 이야기를 해줬다. 진우가 마침내 답했다. 차원 균열 속에서 27년을 보냈다고. 그 숫자에 우진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대답이 두려운 듯이 진우에게 후회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진우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몇 번을 다시 겪어도 항상 같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철은 그런 진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평범한 소년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의 삶이 보람있는 만큼 힘든 점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불멸과 불로불사의 삶을 살면서 그는 의심을 피하고자 끊임없이 모습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우진철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는데요. 진우에게 경찰이 되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철이 진우가 남긴 그림자에 시달려 스스로 자수하는 범죄자가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경찰이 되면 다른 이들은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며 부드럽게 웃었다. 우진철은 웃으며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 자신이 원하는 세상이라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제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우진철은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진우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낮은 보수와 힘든 경찰 생활을 농담 삼아 너무 기대하지는 말라고 놀리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가벼운 교환으로 끝이 났고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던 4월 하순의 어느 평범한 날은 특별한 일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막을 여행하던 한 남자로부터 긴급 콜센터에 기묘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 상담원은 길 잃은 여행자가 길 안내를 부탁하는 전화인 줄 알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이 길을 잃은 게 아니라고 즉시 명확히 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건 이유는 매우 긴급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기이한 무언가를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원은 남자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을 감지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비상사태나 위협이 있는지 더욱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남자는 숨을 고르고 본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믿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목격의 기색이 역력했고 무언가 부서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온갖 긴급 상황에 대비해 훈련받은 상담원조차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 사막 지역엔 어떤 건물도 없었거든요. 상담원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갈라지고 있는 거냐고. 그제야 남자는 머뭇거리며 자신이 말하려던 것을 마침내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땅도 아니었죠. 바로 하늘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늘이 산산조각 나는 듯 그의 머리 위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는 이그리스가 언제나처럼 충직하게 왕의 학업 성취도를 걱정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딴 생각에 잠겨 멍하니 앉아있는 사이 이그리스는 조용히 진우의 모의고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기운이 진우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고 이 불길한 감각에 그는 상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느낀 감각의 무게를 깨닫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배자들의 사자에게 연락해 조용한 카페에서 단둘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한동안 그림자 군주를 만나지 못했던 사자는 정중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우는 격식 있는 인사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감지한 이상한 기운이 지배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사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진우가 말한 이상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가 계속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캐묻자 사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에게 끔찍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 거인 타이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본성이 사악한 그들은 천군과 충돌하여 한 차례 격퇴당했으나 이제 그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로 지구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의 눈에 그들 의도를 묻는 깊은 우려가 서렸습니다. 사자는 지구의 풍부한 자원, 특히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인 별이 박힌 바위가 그들을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공존이 아닌 파괴를 원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확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랑자나 중립적인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협이었습니다. 사자는 이 암울한 진실을 확인해주며 더 나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유매의 잔이 사용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우는 그 사실을 깨닫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사자는 진우가 사는 시간대가 달라졌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다른 세계를 노렸어야 할 거인들이 대신 지구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진우는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막강한 힘은 분명 흔적을 남겼고 그 여파는 다른 세계에까지 미쳐볼래라면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을 존재들마저 끌어당겼습니다. 사자는 지배자들조차 이 사실을 의심하고 있으며 균형의 변화를 감지한 천군이 이미 떠났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럴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건 그의 싸움이고 거인들을 홀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요. 한편 미국 서부 황량한 지역에는 이미 정부가 개입해 움직이고 있었고 그 넓은 지역 전체가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집되었지만 아무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균열은 시시각각 퍼져나가며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탱크들이 제자리를 잡았고 전투 차량들이 대열을 갖췄습니다. 지휘관들은 자신감 있게, 군인들은 무장한 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현상이 악화되자 논리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리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차량과 군인들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 일부만 드러냈지만 가장 회의적이던 군인들조차 다가오는 것을 재래식 무기로는 막을 수 없다고 납득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무기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죠. 마지못해 경의를 표하며 군대는 물러났습니다. 군인과 장비가 물러나자 진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의 균열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경계에서 억누르던 압도적인 허기와 사악한 존재감을 말이죠. 이런 기대감을 느껴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허공에서 쌍단검을 소환해 한 자루를 꽉 쥐자 그의 얼굴에는 역튼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요동치며 갈라졌습니다. 귀를 찢는 포효와 함께 거인들이 내려왔습니다. 단단한 바위로 된 거대한 형상들이 공중으로 치솟아 주위를 살피더니 이내 검은 옷을 입은 외로운 한 존재에게 시선을 못 박았습니다. 고작 한 명이 맞서는 상황이 우스워 그들은 비웃었지만 진우는 굳건했습니다. 그는 거인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발밑에서 그림자들이 솟아나오며 땅을 어둠으로 뒤덮었습니다. 수천의 병사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광활하게 펼쳐졌고 사막은 살아있는 그림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거인들조차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진우의 명령이 울려 퍼졌다. 그의 병사들이 공격을 위해 앞으로 돌격했다. 송곳니가 가장 먼저 나섰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며 맹렬한 분노로 휘몰아치는 불의 장벽을 터뜨렸다. 불길이 전장을 집어삼키며 닿는 모든 것을 불태웠다. 그림자 병사들이 차례차례 전투에 뛰어들었고 사막은 거대한 힘과 전쟁의 불길로 혼돈에 휩싸였다. 혼돈의 한가운데 진우는 거대한 적들 사이를 헤치며 허공을 갈랐다. 모든 움직임은 신속했고 모든 공격은 정확했다.
팔다리가 부서지고 몸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눈부신 기교를 선보이며 그는 차원 균열로부터 수많은 단검들을 소환해 눈부신 속도로 날렸고 그 칼날의 폭풍 속에서 거대한 존재들은 산산조각 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하나만이 버텨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거인 하나가 맹공격을 견뎌냈다. 거인은 경멸과 도전이 뒤섞인 눈으로 진우를 내려다보며 흔들림 없이 우뚝 서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른팔에 거대한 검은 기운을 모아 거인의 육중한 몸집에 맞춰 팔을 키우더니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 충격으로 땅이 크게 흔들리고 먼지와 파편이 사방으로 터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거인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잔해 속에서 거인은 진우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오만하게 자기 종족의 우월함을 선포했다. 거대한 거인은 거대한 몸체를 더욱 민첩하고도 치명적인 형태로 응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끝나기도 전에 벨리온이 끼어들었다. 그는 유려한 몸짓과 무자비한 힘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무기를 던져 거인의 머리를 어깨에서 단숨에 베어버렸습니다. 거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짓밟혔습니다. 벨리온은 자신의 행동이 주군의 뜻을 방해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려 진우에게 향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벨리온에게 남은 거인들을 무자비하게 해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중히 고개를 숙인 벨리온은 전투에 뛰어들었고 돌 거인들을 베어버리며 잔해로 만들었습니다. 그 혼돈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워싱턴 DC의 중심부, 백악관 내부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대통령은 홀로 앉아 불확실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막의 일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며 매 순간 공포가 커져만 갔습니다. 군 사령관이 마침내 도착하자 대통령은 그와 합류했고 둘은 곧장 보안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장군은 드론과 자동화 부대가 녹화한 영상으로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그림자들을 지휘해서 거대한 괴물들을 해치우는 전투 장면이 펼쳐지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인 채 정적에 잠겼습니다. 방금 목격한 무게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영혼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대통령은 이해하려 애썼죠. 대체 이 남자는 누구이며 저런 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 그는 답을 찾기 위해 CIA 국장 데이비드 브레넘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침착해 보이는 데이비드 역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수단, 감시, 그리고 정보망으로도 그를 추적하거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좌절감은 점점 커져갔죠. 하지만 데이비드는 다른 것을 제안했어요.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난 파격적인 방법이었죠. 그는 노마셀러라는 이름을 꺼냈습니다. 무기나 과학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죠. 며칠 후 전국 학생 체육대회의 예선 경기가 막 시작되자 경기장 전체가 다시 한번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우는 팀원들과 함께 경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트랙에 발을 디딘 순간 그의 시선은 어느 한 인물에 꽂혔습니다. 저 얼굴,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건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아이언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지체 없이 앞으로 나서 진우를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팀의 에이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기세를 빼앗기지 않으려던 그의 라이벌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옆에 우뚝 선 거구의 신입생 김철이라는 선수를 당당하게 지목했습니다. 김철은 진우를 마주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하고 이상한 복종의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위압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 싫어서 온 힘을 다해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김철은 공격적인 자세로 진우를 똑바로 쏘아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진우에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결판을 내자며 대담하게 따라오라 도발했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진우는 그와 함께 운동장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김철의 내적 갈등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그의 손이 뻗어나와 진우의 멱살을 잡았고 격앙된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위에 있던 그림자들은 잠시 고요하다가 이내 꿈틀거리며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를 맞이하듯 기쁨의 포효를 터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벨리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무례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김철을 재교육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우는 말이 없었다. 그때 김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홍수가 밀려왔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에 압도되어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진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으로서 살아가겠죠. 그는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우가 돌아서려 하자 김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불렀다. 그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벅찬 감정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더듬거리면서 말을 내뱉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멈칫했다. 그 오해 뒤에 숨은 순수함에 순간 허를 찔린 것이다. 깊은 한숨을 내쉰 그는 뒤돌아서 손가락을 살짝 튕겼고 김철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진우는 그의 앞에 서서 소년의 마음에 거짓된 기억을 심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먼 지인과 싸움을 벌인 한 학생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임무를 마친 진우는 김철을 뒤로 하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진우는 마음속으로 한때 세상을 지키는 수호자였던 충성스러운 병사의 유산, 즉 소년의 과거를 기리고 존중했다. 소년이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그 진실을 자랑스러워하길 바랐다. 정신을 차린 김철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미 희미해져 가는 꿈처럼 느껴지는 기묘한 만남을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평화로운 교회 동네에 자리한 아담한 집 앞에 날렵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CIA의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이 차에서 내렸고 그는 아무런 표정 없이 평범한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문 앞에서 노마 셀너가 따뜻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로 맞이했다. 데이비드는 정중히 웃으며 그녀의 시간을 뺏지 않겠다고 했다. 그저 답을 원할 뿐이었다. 그러나 그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셀러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에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다녀간 후부터 미래를 보는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다. 데이비드는 긴장된 기색을 감추려는 듯 멋쩍게 웃었다. 그녀가 그를 죽음의 신이라 칭하는 방식은 여전히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는 미래를 볼 수 없지만 그가 찾던 답은 이미 오래전에 자신에게 게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영상 속 남자의 정체를 아는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파괴와 위험에 처한 생명들, 그리고 그 남자가 휘두르는 힘을 강조하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셀러 부인은 조용히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보는데 자신은 필요 없고 그의 눈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녀의 말에 잠잠해졌고 다시 영상이 떠올랐다. 어떤 군대도 감당할 수 없는 위협들을 손쉽게 없애버리는 그 순수하고도 무시무시한 힘 말입니다. 셀러 부인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서부 사막 사건이 인류가 알지도 못한 채 멸망 직전에 놓였던 최초의 사건이 아니라고 침착하게 언급했습니다. 그 말은 데이비드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암시한 것처럼 그 남자는 정말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존재이자 궁극적으로 인류를 살려낸 존재였을까? 대화가 막바지에 이르자 데이비드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남자가 인류를 위협하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있냐는 것이었죠. 셀너 여사는 여전히 평온한 미소를 띠고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요. 그 확신 앞에서 데이비드는 반박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자 복도에는 키 크고 어깨 넓은 인물이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금발머리에 팔짱을 낀 토마스 안드레는 지루한 표정으로 나지막이 끙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그 남자에게 버릇을 좀 가르쳐 줄까 하고 불평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셀러 부인의 시선이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그에게 향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를 키운 스포츠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토마스는 투덜거렸지만 반박하지 않았고
대신 셀러 부인이 든 쿠키 봉지에 손을 뻗었습니다. 셀러 부인이 건넨 쿠키를 우적우적 씹기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먹은 채 그녀의 예언이 자신을 살렸다고 중얼거렸죠. 만약 그날 그녀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사고로 죽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노마 셀러 부인은 창밖으로 시선을 옮기며 그가 전생에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토마스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UFC의 악마라는 꼬리표가 붙은 자신 같은 사람이 과거에 선했을 리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상 속 남자가 어떻게 그녀의 신뢰를 얻었는지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셀러의 얼굴에 미소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구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토마스는 그녀가 진심인지 장난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를 알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쿠키를 씹으며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을 구원한 영웅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노마 셀러의 눈빛은 잔잔한 애정으로 빛났다. 그녀는 그가 어딘가에서 젊음을 즐기고 있을 거라고 차분하게 확신하며 답했다. 장면은 한국으로 전환된다. 중등부 예선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내 방송이 운동장에 울려 퍼지자 선수들이 트랙으로 모여들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선수들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있는 힘껏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발목을 접질리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완주하겠다는 굳건한 의지 하나로 날카롭게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차혜인 선수도 있었습니다. 경주 중반쯤 그녀는 엄청난 의지력을 발휘하며 다른 선수들을 앞질렀고 결국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사람들과 시선을 피해 혜인이는 절뚝이며 나무 그늘로 걸어갔다. 지치고 아픈 몸으로 그녀는 땅에 주저앉았고 떨리는 손으로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목은 심하게 부어 있었고 보랏빛은 부상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것을 쳐다보자 좌절감이 밀려왔다. 이 상태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를 맴돌았다. 생각에 잠겨있던 그녀는 손이 뻗어와 발목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해리는 깜짝 놀랐지만 가만히 있었죠. 놀랍게도 손이 떨어지자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붓기는 처음부터 없었던 듯 사라져 있었어요. 진우는 혜인 옆에 쪼그려 앉아 그녀를 확신에 찬 눈빛으로 보며 후회 없이 달리라 조용히 격려했어요. 이런 순간은 단 한 번뿐이라고 말하며 그가 일어서자 그의 말은 노래의 마지막 음처럼 여운이 남았다. 차혜인의 호기심이 갑자기 망설임을 이겼습니다. 그녀는 그를 불러 세우고 전에 만난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진우는 직접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에게 장난스럽게 도전했는데 경주에서 이기면 모든 걸 말해주겠다고 했죠. 혜인에게 바로 경쟁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도전을 받아들였죠. 진우는 돌아서서 걸어가며 슬쩍 미소를 지었다. 세월이 흘러도 혜리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았다. 예선전이 끝나고 계절이 조용히 몇 번이나 바뀐 후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가 찾아왔습니다. 거리에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고 진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을 거닐며 멋지게 차려입은 커플들에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의 평범한 옷차림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대학 시험을 막 끝낸 사람처럼 진우는 얼굴을 찌푸렸다. 문을 닫은 부티크 앞을 지나던 그의 시선이 쇼윈도에 진열된 아주 멋진 드레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마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검은 연기가 잠시 그를 감쌌다가 사라지자 평범했던 옷은 눈 깜짝할 새에 마네킹이 입었던 세련된 의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자신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패션 평론가라도 된 듯 터스크가 완벽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진우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아 발걸음도 더욱 가볍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들뜬 연말 분위기에도 진우의 날카로운 감각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소음 속에서도 그는 등 뒤에서 다가오는 희미한 발소리를 감지했습니다. 조용히 술을 세어 완벽한 타이밍에 몸을 돌렸죠. 혜인은 그의 눈을 가려주려고 몰래 다가갔지만 진우의 눈치에 허를 찔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후 둘의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태연하게 대학 입학 시험 결과를 언급했다.
혜인은 더 좋은 학교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학교를 선택했는지 의아해하며 눈썹을 치켜떴다. 진우는 전액 장학금은 물론이고 유학 기회까지 얻었다고, 그리고 꼭 만나고 싶은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혜인의 호기심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의심으로 변했고 그녀는 그 특별한 사람이 혹시 여자인지 물었습니다. 장난기 넘치는 진우는 일부러 침묵을 지키며 그 시간을 즐긴 후 알 수 없는 말로 애매모호하게 대답했다. 혜인은 호기심과 약간의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오래된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장난기 가득한 자신감으로 저 아래 길가에 있는 나무까지 경주하자고 제안했다. 진우는 그녀의 내기를 재밌어 하며 들었다. 그녀는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진실, 그 여자의 정체를 알고 싶어 했고 더 중요하게는 육상 경기 대회 전에 그와 만났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원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동의했다. 하지만 그가 채 움직이기도 전에 혜인이 먼저 다가와 그의 목에 따뜻한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좋아한다면 움직이지 말라고 말하며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다. 그녀의 말은 예상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천천히 나무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자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이 내기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진 것이었다.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던 그림자 병사들이 일제히 강렬한 반응을 쏟아냈다. 투스크와 이그리스는 환호하며 즐거워했다. 반면 벨리온과 베르는 자신들의 왕이 이리 간단한 내기에서 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단 반응을 보였다. 진우는 그들의 유난에 고개를 저었고 아무도 이 광경을 못 봤는지 주위를 살폈다. 고요한 거리에는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고 그 풍경은 그 순간을 평온하게 감쌌습니다. 차예인이 나무에 다다르자 가볍게 뛰면서 승리를 만끽했어요. 그녀의 기쁨은 진우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뒤따르던 그에게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죠. 그는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그림자 병사들에게 눈을 감으라 지시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둘 사이에 흐르던 장난스러운 분위기는 더 조용하고 깊은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두 입술이 포개지자 세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눈은 계속 내려 거리를 하얗게 뒤덮었고 그들의 순간을 고요함 속에 감싸 오직 조용한 교감만을 남겼습니다. 몇 달 후 한 대학 카페는 신입생 환영 파티로 모인 학생들의 새로운 에너지로 북적였다. 그들 중 진호는 자리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유복하게 자랐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그는 이곳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냉동 삼겹살을 파는 시끄러운 식당의 평범한 분위기는 그에게 낯설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섬뜩할 정도로 익숙했다. 곧 한 동급생이 진호의 불안함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그는 친근한 목소리로 모임에 잘 적응하는 법과 긴장을 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학관의 무서운 선배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선배 이름만 들어도 후배들은 긴장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인물이 있다는 말에 진호는 더욱 불안해졌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모두가 언급했던 바로 그 선배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선배는 진호의 테이블로 다가왔고 진호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긴장했습니다. 그 순간의 무게감에 짓눌린 동기는 급히 핑계를 대고 사라졌고 진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음료를 따라 진호 앞에 부드럽게 놓아주었다. 진호는 망설이며 술일 거라고 각오하고 잔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맛을 보자 그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사이다였다. 진우는 역큰 미소를 띠며 잔을 들어 올렸고 이제부턴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진호는 예상치 못한 말에 깜짝 놀랐다. 예상치 못한 깊은 위로와 함께 따뜻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조용하지만 강하고 다정한 진우의 존재감은 진호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대학병원으로 향하며 캠퍼스를 거닐었다. 공기는 맑았고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건물 몇 채를 지나자 한 젊은 여성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나갔다. 서울에 갓 입성한 간호학과 학생인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애써 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으로 가득하던 머릿속은 진우를 본 순간 싹 사라졌다. 그에겐 낯익은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무심결에 그를 불러 세워 만난 적 있냐고 물었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은 멀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망설임 없이 차분하게 그는 그런 적 없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주인은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서둘러 돌아서며 낯선 사람에게 그런 말을 불쑥 내뱉은 자신을 자책했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는 다시 제 갈 길을 갔다. 목적지인 병원이 곧 시야에 들어왔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내부는 활기가 넘쳤다.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병실 안에서 의료진들은 병세가 깊어져 침대에 누워있는 고건희 회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의사의 부축을 받은 그 테이블 위 의문의 병에 시선이 꽂혔다. 의사는 그 병이 어디서 났는지 몰라 궁금해하며 회장에게 물었다. 고 회장은 한 젊은이가 찾아왔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잊혀진 과거, 즉 괴물들과 함께 싸웠던 시절에 자신을 알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의 표시로 그 남자는 이 작은 병을 남겨두고 마치 덧없는 신기루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병 안에는 그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치료제이자 정화제 같은 놀라운 것이 들어있다고 했다. 의사는 그 이야기를 믿기 어려워하며 들었지만 회장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의 시간은 거의 다 되었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 조용한 결심과 함께 그는 병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베개에 등을 기댄 채 의사에게 쉬게 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에 무엇이 오든 그는 언제나처럼 두려움 없이 맞설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때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점차 가슴속에서 따스함이 솟아올랐다. 부드럽고 찬란한 빛이 그의 시야를 온통 뒤덮었다. 햇살 쏟아지는 창가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햇살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겨울과는 어울리지 않게 부드럽고 따뜻해서 마치 어떤 징조 같았다. 고 회장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온기를 느끼며 감탄하듯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다. 시간은 다른 시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은 어둠 속에서 탄생한 최초의 군주이자 동족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안타레스가 공포와 파괴를 상징하며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차원 너머까지 용왕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막강한 힘을 아는 모든 존재들에게 경외심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죠. 그러나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그가 지구 침공을 준비하던 중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안타레스는 깨어나 자신이 인간의 몸에 갇힌 것을 알았다. 어떻게 된 건지 몰랐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자신이 들어온 이 인간의 기억까지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기억 속에 새겨진 이름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최하급 2급 헌터 성진우였습니다. 안타레스는 성진우의 기억을 통해 힘든 현실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고난과 위험을 감내하며 살아온 젊은 남자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죠. 그가 그토록 끈질기게 버틴 이유는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안타레스는 그 단순한 목표와 하찮은 동기에 실소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서 전화기가 울리자 그의 생각은 갑자기 끊겼다.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곧 있을 레이드에 왜 불참했는지 물었고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안타레스는 그런 사소한 일에 관심이 없었기에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때 여자는 또 늦을 게 뻔하다며 그를 무능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신경을 건드렸죠. 용왕에게 지각이란 나약함의 한 형태이자 그의 자존심과 위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안타레스는 전화를 든 채 점점 더 격해지는 짜증을 누르며 그 여자의 위치를 다그쳐 물었다. 그는 도시를 빠르게 훑어보며 손쉽게 그녀의 위치를 찾아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녀의 뒤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놀라서 움찔할 때까지 귀에서 전화기를 채 떼어놓지도 못했습니다. 놀란 반응에 그는 재밌어했지만 본래 목적에 집중했다. 안타레스는 그녀의 어깨를 꽉 붙잡고 물었다.
내가 지금도 늦은 것 같냐고.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고 그의 귀에 만족스러웠다. 흐뭇한 안타레스는 이내 거대한 게이트와 그 주변에 모여있던 헌터들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그의 눈매는 점차 가늘어졌다. 게이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심상치 않은 에너지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지구의 게이트는 지배자들의 피조물이어야 했지만 이 게이트에선 희미한 군주의 오라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미세하지만 틀림없었다. 이 변칙적인 상황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레이드에 참여하여 일행과 나아갔다. 던전은 입구에서부터 마수들이 기습하며 즉각적인 혼돈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안타레스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정교하게 움직이며 마수들을 베어나갔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 다른 헌터들은 그의 움직임을 쫓지도 못했다. 그의 낯선 태도와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외심이 담긴 수군거림이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안타레스는 그들의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다. 그는 순식간에 마수들을 처리하고 던전의 심층에서 숨겨진 길을 발견했다. 그리고는 누구와도 상의 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파티장이 더 나아가기 전에 투표를 하자며 이성적인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안타레스는 말없는 권위로 그 남자의 목을 정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리더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타레스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머지 헌터들을 훑어보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조용히 뒤를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던전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문 앞에 섰다. 헌터들은 그 불길한 기운에 불안해하며 망설였다. 안타레스 역시 그 안에서 엄청난 힘을 느꼈으나 그의 자신감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어젖히고 일행에게 들어가라 손짓했다. 문 너머의 공간은 고대 사원 같았고 신비로운 기운이 넘쳐 흘렀다. 그러나 안타레스의 집중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 중앙에 있는 천사 석상을 가리켰는데 그 팔에는 석판이 들려 있었다. 헌터들은 석판에 새겨진 고대룸 문자에 이끌려 그 주위로 모여들었다. 안타레스가 침묵을 깨고 카르다논 신전의 계율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석상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치명적인 붉은 광선이 번뜩이며 터져나와 방 전체를 순식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헌터들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찬란한 빛이 신전안을 눈부시게 밝히며 시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안타레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희열을 느꼈다. 그는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석상을 향해 몸을 날렸다. 피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 힘은 아주 미미해서 한때 자신이 부리던 고대 용들의 숨결보다도 훨씬 약하게 느껴졌다. 자신을 휘감는 연기가 짙어지자 그는 분노를 담아 반격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파괴의 숨결은 신전의 공기를 갈랐고 단 한 번의 강력한 일격으로 석상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잔해 위에선 그의 입가에는 경멸의 미소가 번졌다. 왕의 진정한 힘이라 선언하듯이. 하지만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그를 중심으로 남아있던 석상들이 일제히 깨어났지만 다른 헌터들을 노리지는 않았다. 마치 본능적으로 그들의 시선은 안타레스에게만 향했다. 그는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에게 그들은 부서지기 쉬운 장난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돌이 부서지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즐기며 맨손으로 석상들을 차례차례 박살냈다. 헌터들은 사방으로 튀는 파편을 피하며 황급히 몸을 피했다. 그들은 십계명과 그들을 둘러싼 광기의 의문을 품으며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안타레스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부서진 석상들의 산 정상에 섰고 온몸에서는 검은 만화가 흘러넘쳤다. 이 전투는 그에게 몸을 풀게 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때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석판을 든 천사 석상이 다시 일어섰다. 그 텅 빈 시선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석상이 반항하며 포효하자 안타레스는 치명적인 정밀함으로 응수했다. 그는 잔해에서 창을 하나 집어들고 힘들이지 않고 던져버렸다. 그 창은 천사의 목을 정확히 꿰뚫어 단숨에 침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고 성에 차지 않아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가짜가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진정한 배후에 있는 실체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의 요구에 응답이라도 하듯 지금까지 묵묵히 서 있던 거대한 머리 없는 석상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석상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긋지긋한 악연을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겠다고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석상 주위로 그림자가 넓게 퍼지자 방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공간을 압도하는 힘이 가득 채워졌다. 하지만 안타레스는 석상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싸움이었다. 그 역시 파괴적인 기운을 폭풍처럼 방출하며 응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슬에서 풀려난 용처럼 무자비한 분노를 터뜨리며 돌진했다. 석상 또한 지지 않고 천둥 같은 힘으로 반격했다. 신전은 전투의 희열로 가득 찼고 거인들의 충돌이 절정에 달하며 고대의 벽에 그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성진우는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고 심장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몸을 일으켜 고요하고 평범한 침실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생생했다. 그저 꿈이었을까? 아니면 차원 균열 넘어 다른 삶을 엿본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내쉬며 짙게 남은 여운을 느낄 뿐이었습니다.